저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신경과 양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전증 환자에게 어떠한 운동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생활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신체 운동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의 관리, 수면, 사회적인 관계 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조절이 돼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실 내용의 순서는 운동이 발작을 유발하는가,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뇌전증 환자의 현재 운동 실태, 그리고 운동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예전부터 스포츠 참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고, 그리고 단시간에 강렬한 운동을 하면 육체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발작이 유발이 되거나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들, 그리고 운동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위로부터의 과한 보호,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뇌전증 환자들이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부상을 당할 그런 위험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운동으로 인해서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뇌전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꼽아보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었는데요. 스트레스라고 꼽은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면 박탈이나 발열, 질병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반면에 신체 활동이 발작을 유발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하고 매우 작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발작이 잘 조절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뇌전증 환자들은 대부분 주변으로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을 듣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들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렇게 환자들이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고 이렇게 금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와 상의를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는 거창한 운동을 이렇게 정해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적은 활동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산책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자동차를 목적지보다 조금 멀리 주차를 하고 걷는다든지, 버스를 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지 정할 때는 운동량이나 아니면 목표를 측정 가능한 그런 운동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측정 가능한 운동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양 섭취는 잘 되고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를 잘 체크를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운동을 좀 쉬어가는 것도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면 운동이 재미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춤추기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나오는 위피카 같은 그런 비디오 게임들도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과도한 걱정이나 이런 과잉 보호들이 이제 어린이들에게서 운동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운동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이나 이렇게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특정 운동에 참여를 할 때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운동의 종류와 더불어서 발작의 유형이라든지 발작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통해서 발작의 유발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특정한 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발작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리고 안전하게 혹시나 발작이 생겼을 때 내가 안전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 관찰의 용이성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도에 따라서 운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룹 1에는 이렇게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도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육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구기 운동이라든지 라켓 운동, 그리고 유도와 레슬링처럼 타격이 많지 않은 이런 접촉 스포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골프나 볼링, 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도 위험을 내포하는 그룹에는 자전거 타기나 승마처럼 이렇게 운동 중에 발작이 생겼을 때 이게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복싱이나 가라데처럼 타격이 비교적 많은 이런 접촉 스포츠들은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수영을 비롯한 수상 스포츠, 그리고 스키나 역도, 벤치프레스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 때문에 이렇게 신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중등도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 위험을 내포하는 그룹으로는 주로 이제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든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운동, 그리고 깊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발작 장애에 따라서 가능한 운동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현재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룹 1 운동은 모든 환자들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12개월 이상 동안에 없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발작이 항내전증 약을 복용을 하면서 5년 이상 발작이 없거나, 그리고 아니면 약 복용 없이 10년 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 이제 치료가 완결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모든 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발작 종류에 여러 가지 발작이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룹 3 운동은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환자가 처한 상황, 약물 복용의 순응도라든지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와 적절히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만을 감소시키고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효과들은 뇌전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에도 이렇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뇌혈류가 증가해서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학습이나 기억, 이런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성장인자 분비를 자극을 해서 뇌세포 건강, 성장, 그리고 생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작을 조절하는 데도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여성 뇌전증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15주 동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매일 30분씩 이렇게 에어로빅 댄스를 이렇게 시켰더니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후에, 운동 중에 이렇게 현저하게 발작의 횟수가 감소하였고 운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21주간 14명의 뇌전증, 이렇게 21주간 열심히 운동을 한 14명의 뇌전증 환자와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은 9명의 뇌전증 환자를 비교를 했더니 긴장감이나 우울감, 혼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소를 하였고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이 이렇게 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신체 건강과 그와 더불어서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증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영향들로 인해서 뇌전증 환자들도 규칙적인 운동과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이 얼마나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2010년에 미국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권장 운동 지침으로 일주일에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150분 이상 하거나 고강도 이상의 운동을 75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 지침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권장 운동 지침을 얼마나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운동 지침에 준수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낮았고, 이는 발작이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사람에서 현저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권장 운동 지침에 이렇게 해당하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운동으로 10분 이상 걸었나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운동을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노르웨이 뇌전증 환자의 운동 습관을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이렇게 주요 운동 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보면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매우 많았고, 이 환자들은 특히 복용 중인 항뇌전증 약의 개수가 많거나 발작의 빈도가 높은 경우 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뜻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뇌전증 환자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의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복용 중인 항뇌전증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균형장애라든지 조절장애,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발작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상에 대한 염려로 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뇌전증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육상 선수 중에서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참여를 해서 메달을 5개나 딴 그런 육상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 중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그런 선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뇌전증 환자들에서 중등도 이상의 위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스하키라든지 스키 부분에 참여를 해서도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뇌전증 환자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들만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양의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에는 아주 더운 시간대는 좀 피하고 운동 중간에 자주 휴식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도록 하고, GPS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나의 위치를 이렇게 항상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작이 생겼을 때 연락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족의 연락처를 단축번호 0번이나 1번에 저장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시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계는 발작이 생겼을 때 이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발작의 발생 여부라든지 나의 위치가 이렇게 GPS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기계들을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는 걷기가 가장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러닝머신은 뛰다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에서 뛰기보다는 밖에서 그냥 뛰는 것이 좋겠고, 중등도 이상의 위험을 가진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 가능한지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안전수칙들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복잡한 사람이 많은 그런 도로보다는 한적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반드시 헬멧을 써야겠습니다.
수영은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인명구조사의 시야 안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촉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내전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복싱이나 격투기처럼 두부 손상이 잦은 운동들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발작이 잘 조절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운동으로 인해서 발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나 아니면 실제로 발작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운동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작으로 인해서 추후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아까 보셨듯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